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2강으로 지수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분포는 포화성 분포와 마찬가지로 제가 인문 강의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분포는 앞서 11강에서 배운 포화성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포화성 분포로부터 도출되거든요. 이 과정도 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지수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분포란 포화성 분포가 일정 시간 동안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지 다루는 분포라면은 지수분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다루는 분포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포화성 분포는 앞으로 1년 동안 지진이 몇 번 발생할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포라면은 지수 분포는 다음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포화성 분포가 사건의 발생 횟수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지수 분포는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에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지수 분포를 설명해 볼게요. 10년의 평균 1회 지진이 발생하는 도시에서 전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설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지진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대요. 물론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설 후에는 지진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현재 시점부터 다음 지진의 발생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라면 건설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때 다음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예시에서 살펴본 문제를 우리가 지수분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분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지수분포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답이 어떻게 되는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지수분포는 시간을 변수로 가지므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 시간을 보통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수분포의 경우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복습해보자면 우리가 연속형 변수의 경우 그 확률을 표현해주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산형 변수의 경우 그 확률을 표현해주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어요. 포화성 분포의 경우 확률 변수가 사건의 발생 횟수인 0, 1, 2 등을 그 값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형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수 분포의 경우 확률 변수가 시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지만 시간이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 변수를 대문자 t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로 우리가 보통 쓰지는 않고요. ft라고 표기를 해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로부터 도출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지수 분포가 포화성 분포와의 연관성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미래의 어느 한 단위 시간당 사건이 특정 횟수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1시간당 평균 3건의 전화가 오는 콜센터에서 미래의 어느 1시간에 5통의 전화가 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미래의 1시간 동안에 5통의 전화가 걸려올 확률을 알려주는 함수인데, 근데 우리가 1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2시간 동안 5통이 올 확률 혹은 3시간 동안 5통의 전화가 올 확률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예를 들어 1시간에 평균 3통의 전화가 온다고 했으니까 2시간이면 평균 몇 통의 전화가 올까요? 그냥 2만 곱해주면 돼요. 6통이 옵니다. 즉 우리가 1시간 평균을 람다라고 표현했는데 2시간 평균을 여기에다 2만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6이 되는 거죠. 2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6통의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동안 평균 몇 통이 올까요? 간단하죠. 이것도 3 곱하기 람다라면 되고 따라서 3 곱하기 3 해서 9가 됩니다. 3시간 동안은 평균 9통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를 일반화해 볼게요. 우리가 미래의 어떤 소문자 t시간 동안 5통의 전화가 올 확률을 나타내주는 확률 질량 함수는
람다 자리 앞에 t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었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미래의 어느 1시간 동안 사건의 발생 횟수가 특정 값 x를 가질 확률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평균의 t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x를 취할 확률인데 단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미래에 어느 t 시간 동안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즉 이 경우 미래의 어느 1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특정한 t 시간 동안 사건이 특정 횟수 발생할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하면서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당 평균 2회의 사건이 발생하는 포화송 분포에서 3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는 처음 3시간 동안 사건의 발생 횟수가 0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자, 이 경우 3시간 동안 사건이 0회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하죠. 키워드는 3시간입니다. 따라서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람다 앞에 3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2는 평균 람다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3시간 동안 0회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그 앞에 3을 곱해준 거예요. 자, 이를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은 0팩토리얼은 1이고 6의 0승도 1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2의 마이너스 6승만 남아요. 이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값은 약 0.0025가 됩니다. 즉 3시간 동안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약 0.25%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릴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3시간 동안 한 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3시간은 넘게 걸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확률은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3시간이 넘을 확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은 지수분포의 관점에서 표현한 식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지수분포에서 다루는 확률 변수는 시간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시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게 바로 지수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은 포화송 분포에서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 물론 단 3시간이라는 조건이 붙겠죠. 즉 3시간이라는 조건 하에서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지수분포에서 대기시간이 3을 넘을 확률과 우리가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일반화해서 대기시간을 의미하는 지수분포의 확률 변수 대문자 t가 특정 시간 소문자 t를 초과하는 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 식은 포화송 분포에서 어떤 t시간 동안 사건이 0회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 말은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대기시간이 최소한 t시간은 넘어섰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확률을 우측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0팩토리얼은 1이고 t 람다의 0승도 1이 되죠. 따라서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t 람다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취할지 알 수 없는 확률 변수 t, 즉 시간이라는 확률 변수 t가 어떤 특정 값 소문자 t보다 클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6건의 확률을 이용해 확률 변수 대문자 t가 특정 시간 소문자 t 이하일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확률 변수 t가 3시간이 넘는 사건의 6건은 뭐죠? 바로 확률 변수 t가 3시간 이하일 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확률 변수 t가 3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은 1 마이너스 확률 변수 t가 3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확률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앞서 구했듯이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t 람다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확률 변수 t가 시간이라는 확률 변수 t가 특정 값 t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람다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6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데요. 6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 값 x 이하일 확률을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를
대문자 fx라고 표기한다고도 했죠. 근데 확률 변수가 t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확률 변수 t가 어떤 특정 값 t 이하일 확률은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는 대문자 f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미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확률 변수 t가 특정값 t 이하일 확률이 1-2의 -t 람다승이라고 배웠죠. 이 값이 곧 지수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대문자 f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해 주면은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미분해 줌으로써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값을 실제로 미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ft는 람다 곱하기 자연상수 2의 -t 람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미분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자연상수의 지수 부분에 존재할 때는 이 함수를 변수 x에 대해 미분해 줬을 때 그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미분을 해도 함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간혹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지수 부분의 x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식이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이 지수 부분만 따로 미분해 준 값을 곱해줘야 돼요. 우리가 AX를 미분해 주면은 상수만 남거든요. 상수 A만 남아서 따라서 A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미분을 하려고 했던 식은 누적 분포 함수였고, 이 식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기서 변수는 t죠. 따라서 자연상수 2의 지수 부분에 변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미분을 할 때 그 함수의 상수 부분은 제외가 되니까 아예 앞에 부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남는 이 부분만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일단 그대로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이 지수 부분만 따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t이기 때문에 t 곱하기 람다를 우리가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람다를 뒷부분에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길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따라서 남는 건 이 람다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은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람다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식들을 모두 배웠는데요.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크게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선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t가 특정 값 t 이상의 확률은 앞서 구했듯 자연상수 2의 -t 람다승이 되고요. 확률 변수 t가 특정 값 t 이하일 확률은 1 자연상수 2의 -t 람다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t는 람다 곱하기 2-t의 람다승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맨 위에 두 개가 많이 활용이 돼요. 어쨌든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 세 개의 수식이 도출됐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 세 개의 수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분포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10회강에서 우리가 포화송 분포의 적용 요건 세 가지를 배웠죠? 이 세 가지 요건은 지수분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포화송 분포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두 분포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수분포는 무기역성이라는 성질을 가져야 돼요. 무기역성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최근 20년간은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20년 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이제 곧 지진이 올 때가 되었다 라거나 반대로 20년 동안 안 왔으니 앞으로도 한동안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지수분포에서는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무기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지진이 올 확률이 5%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5년간 지진이 없었고 2025년이 되었어요.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지진이 올 확률도 5%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즉 2020년 기준으로 대기시간이 이미 5년이 지났다는 조건 하에서 대기시간이 10년 이상일 확률은 결국 대기시간이 5년 이상일 확률과 같다는 겁니다. 10년 중 5년간 지진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후 5년간 지진이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기력성이라고 부르는 성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수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수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분포의 평균은 포화송 분포의 평균 람다의 역수입니다. 이를 우리가 베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포화송 분포의 평균, 즉 시간당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가 3회라면 지수분포의 평균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사건이 한 번 발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3분의 1 단위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었죠. 이 람다 자리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해 베타분의 1을 대입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 식으로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분포의 분산은 포화송 분포의 평균의 역수의 제곱이고요. 이를 베타 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수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10,000km인 지수 분포를 따른다. 지금까지의 주행거리가 3,000km인 이 자동차로 5,000km 거리를 여행하려고 할 때 배터리 교체 없이 여행을 끝낼 수 있는 확률은? 자, 여기서 우리가 수명을 주행거리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따라서 시간을 주행거리로 보면 돼요. 지수분포는 보통 사건이 한번 발생할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다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터리 수명이 끝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대기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지수분포의 평균은 10,000km로 주어져 있죠. 즉 베타 값이 만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미 3,000km 주행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주행거리가 5,000km 이상일 확률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3,000km라는 시간 동안 배터리의 수명이 끝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의 해당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바로 지수분포는 무기력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앞서 달린 3,000km는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5,000km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주행거리가 5,000km 이상일 확률 혹은 대기시간이 5,000 이상일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확률을 지수분포를 이용해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듯 대기시간이 특정 시간 이상일 확률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t 람다 승임을 배웠어요. 따라서 일반식의 문제의 상황을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람다는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만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요. 이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 구해보시면은 약 60.7%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60.7%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 초반에 다루었던 예제가 있었죠. 맨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 예시에서는 10년의 평균 1회 지진이 발생하는 도시에서 다음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지수분포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봤듯이 대기시간이 특정 시간 t 이상일 확률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t 람다승이고요. 일단 이 예시에서 10년간 평균 1회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포화송 분포의 평균인 람다는 10분의 1, 즉 0.1이 됩니다.
1년 평균 0.1회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은 이 대기 시간이 3년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t에는 3을 그리고 람다에는 0.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자연상수 2에 3 곱하기 0.1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2의 마이너스 0.3승이 됩니다. 이 또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면은 약 74.1%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